다음은 노동 간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아담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는 노동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라. 노동은 나쁜 거로 만든 게요. 시지프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신들한테 또 벌을 받아서 커다란 돌을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커다란 돌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또 바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또 끌어올리고 떨어지고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몇천 년을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일하는 거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 여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해라. 그리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 개인적인 이득이나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죄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검소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졌고, 중세로 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중세의 많은 이제 수돈, 특히 베네딕토 수돈 같은 그런 이제 수돈 경제가 이제 발달하는 게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노동 윤리가 생성되기 시작했는 게요.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일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도다. 이런 의식으로 발전이 되었는 게요. 그러다가 14세기 중반 르네상스기에 접어들면서 일에 대한 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파엘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이 예술적 재능을 통해서 신을 찬미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을 찬양하고 또 손의 훈련을 중시했는 게요. 그러면서 게으름과 방종을 비난했고, 특히 그때는 동방무역이 발달된 시기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진귀한 물품이나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돌아왔는 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귀족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진귀한 물품과 유행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수단이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르네상스기를 거치면서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 초 종교 개혁기에 접어들면서 개신교가 구교에 반발하면서 떨어져 나왔다 이게요. 그래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은 신의 소명이다. 구원의 수단이다. 이를 통해서 얻은 부의 축적은 종교적으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노동윤리가 형성이 되었다. 근대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과 달리 능률성을 중시하는 게요. 생산성을 정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윤리적인 또 자본가 측면에서 바라본 윤리, 건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상품인데 이걸 내가 잘 보존하고 또 좋은 보수, 좋은 복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또 회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 노동윤리가 형성이 되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이 지급윤리는 산업혁명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게요. 법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윤리적인 갈등 요소가 많은 게요. 이해 충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요. 그래서 오늘날의 지급윤리는 노동 문제만으로도 자본가의 우위가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수평적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 측면에서 지급윤리가 형성이 되고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지금도 다가왔지만은
AI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게요. 인간에게 이런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게요. 일의 미래는 앞으로 일할 거리가 있느냐? 우리는 뭐 하지? 이런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 동양인은 그러면 뭐 했습니까? 잠잤습니까? 동양의와 노동윤리 형성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동양에서 자본주의가 도입된 것은 20세기 중반이에요. 일본이 이제 19세기 말에 도입했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기타 동남아 이런 데서는 주로 194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돌았기 때문에 일천해요. 그래서 유교적 세계관, 유교적 가치가 지배했는 게요. 그리고 농업 중심이었는 게요. 그러니까 농업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서 묵고 사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시를 했지만 농업 이외의 육촌노동은 굉장히 경시되었다. 상업을 한다. 아주 좋지 않게 봤다 이게요. 그래서 학문을 하고 관직을 맡고 인문숭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서양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노동윤리나 직업윤리 확립이 늦었다. 서구적 가치인 서구적 근대 노동윤리라든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서 유기적 가치로 조정하고 있는 융합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죠. 왼쪽이 이제 손이에요. 재료의 그림이 손, 근육이에요. 옆에는 이제 공구예요. 기계 공구예요. 그 옆에는 여러분이 이거 쓰고 앉은 스마트폰이에요. 제일 오른쪽에는 뇌, 브레인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손을 쓰는 시대, 근육을 쓰는 시대, 바로 그로잉 시대다 이게요. 재배하고 가꾸는 거다 이게요. 소나 닭을 키우고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신분의 시대라 해요. 농경사에 신분이 고정되어 있어요. 신분이 세습되는 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신분을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신분의 시대, 기속적 지위다. 내가 원해서 얻는 지위가 아니고 세습되는 지위다. 농경시대, 토지가 제일 중요했고 이때는 이 육체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잘 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묵고 살기 빠져대는 게요. 그 다음 이제 19세기,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접어듭니다.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경제 주체가 이제 바뀌는 게요. 산업이 이제 발달하는 게요. 농업 대신에 공업이 발달하는 게 만드는 게 메이킹의 시대가 도래했는 게요. 여기서는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 근로자들의 이제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이제 복지를 생각하고 생존이 아니고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 게요. 경쟁을 통해서 그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게요. 이걸 바로 능력의 시대. 그 사람이 좀 더 숙련되고 일을 잘하고 산업혁명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그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농경시대의 신분의 시대, 기속지혜와 달리 산업혁명 이후에는 우리가 능력의 시대, 획득적 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은 과학기술 혁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식사회, 산업정보통신의 혁명, 이런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이 바로 경쟁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생계를 넘어서 가지고 생활을 즐기는 게요. 여가활동을 즐기고, 나의 꿈과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 게요. 물론, 지식이 경쟁력인 만큼 엄청난 이제 사회 양극화가 발생하는 게요. 부가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이런 노잉의 시대. 그럼 앞으로 시대는 이매지닝 시대예요. 상상의 시대예요.
뇌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AI가 출현하고 엄청난 미증유의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요. 이럴 때 우리는 상상력, 창의력이 지배하는 시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다 이게요. 근데 모든 부와 혜택은 아주 극소수 일부에게만 기속되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게요. 앞으로서 일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역할은 일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이 많은 이미지링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장인 정신이에요. 장인 정신, 우리가 보통 혼을 부어서 만든다. 도자기를 구울 때 혼을 주입한다. 그 다음 소리꾼들 폭포수 앞에서 목소리 훈련을 하는 게요. 폭포수의 소리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덕음의 경지, 그리고 덕도, 그리고 아주 집념, 몰입, 또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기술, 장인의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장인정신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럽의 장인들의 성은 보통 그 자기 직업에서 본다는 게요. 테일러, 재단사예요. 스미스, 대장간, 포도뱅,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카펜터, 목수,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성으로 삼는 게요. 직업을 성으로 삼는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게 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도시, 모차르트 고향이죠. 이제 거기 가보면은 그 게트라이데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간판들이 아주 독특해요. 그 간판들에는 포도주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낙가, 그 다음에 대장간 기구가 걸려 있고, 또 시계도 걸려 있고 해요. 문자가 없는 시대긴 하지만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장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집은 이렇게 대장간 집안이다. 우리는 이렇게 포도주를 잘 만든다. 우리는 시계 세공업에 발달되어 있다. 최고다. 이러한 유럽의 장인거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장인정신의 의미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아주 오래됐어요. 예체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까지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는 게요. 우리가 흔히 대장장이다, 무슨 쟁이다, 전문가다, 달인이다, 대가다, 고수다, 그 사람 프로야, 이런 말이 바로 장인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유럽에서는 일찍이 간의 수공업을 중심으로 길드가 형성이 돼서 그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죠. 수공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길드에는 장인과 도제조도가 있어서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장인제도는 그대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맹장제도, 일본의 이제 명공제도, 그리고 독일의 마이스트 제도 등이 대표적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쌍둥이 칼이 유명해요. 그다음에 한 200년, 300년 전에 어느 장인이 만든 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는 지금도 구하지를 못해요. 한정된 개수로 생산했기 때문에 한 대에 몇억 원, 몇 수십억까지 하는 게요. 이게 바로 장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음식에서 여러분들 옷에 맛있는 집, 맛집 찾아가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미슐랭 스타라고 해서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슐랭 코리아가 있어요. 그 셰프, 그 요리사, 그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 그걸로 이제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어요. 이런 것이 바로 장인제도, 장인들의 오늘날의 시연이라 그래 볼 수가 있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파리에서 말
안장이라든지 마구 같은 걸 만드는 가죽 중심의 그런 회사였어요. 간이 수공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걸 발전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최고의 명품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는 게요. 장인 에르메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또 쉬기도 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효율적인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공장 24시간 가동 안 한다 이게요. 어느 정도 공장도 휴식을 취해야지 기계도 점검하고 또 기계의 손상이라든지 또 대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무리하게 운전하면은 엔진이나 내연기관이 탈이 나요. 휴식을 취해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자동차에도 휴식을 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짐승도 그래요. 말들도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게 몇 수십 킬로다 이게요. 그러면 휴식을 쉬어야 된다 이게요. 하물며 사람이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가와 휴식, 이거는 우리 삶을 재충전한다. 월요일 일하기 위해서는 토, 일요일 날 마음껏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요일 아침 출근거리 가볍고 즐겁다. 그렇지 않으면 월요병에 출근하기 싫어지고 어떻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능률을 오르겠나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가와 휴식은 삶의 충전이다. 그리고 쉼표가 있는 삶을 살자. 한날 일만 하고 휴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쉼표가 있는 삶. 그리고 퇴근 좀 일찍 해서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저녁 있는 삶을 살자. 밤 10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가족들하고 애들 얼굴을 보겠어요. 그거는 정말 기계의 부품이고 일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실거리를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실컷 쉬어라 이게. 열심히 일한 당신 마음껏 떠나세요. 그런 표도 있잖아요. 일과 여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나의 직장은 나의 일상은 유토피아냐 낙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피아냐 지옥 같은 그런 삶이냐 이게요. 디스토피아 예로는 우리가 일 중독 워커홀릭 그놈의 일 월화수목 금금금 휴일 없이 일하는 거. 그 다음에 탈진하는 게요. 내 에너지가 고갈 때까지 일하는 거. 이 번아웃이에요. 열정페이요. 나는 열정으로 회사에 보답한다.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들하고 관계 멀어지고 남는 게 뭐 있어요? 뭐 때문에 일하는데? 왜 일하는 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게 왜 일하나 이게요. 내 인생이다 이게요. 주 5일 근무제 이거 정착된 지 아주 오래 안 됐어요. 제가 다닐 때마다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일했어요.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0년 남짓이에요. 정시퇴근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 안 해요. 7시 반 출근해서 밤 8시, 10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삶이 가족들 삶이 있겠어요. 노동시간 단축.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속한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게요.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게요.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월 단위 노동시간, 하루 단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주 40시간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쉼표를 주자. 이런 노동시간 단축. 그러면 유연 근무제예요. 꼭 9시에서 5-5시까지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아침 7시 나서 저녁 3시에 마치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좀 일 더 많이 하고 금요일날도 쉬고 월화수목만 근무하는 이런 유연 탄력 근무제 그리고 휴가를 잘 활용하는 거 연차라든지 월차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거 이런 것이 요새 직장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주 5일 시간 휴가 뭐 하냐 이게요. 여가 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고 여유를 갖고 문화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충분히 충전을 시키는 게 휴식을 하면서 자유와 건강을 돌보는 게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과 육아가 병행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녀가 되기도 하고 또 워킹맘으로서 많이 힘들어요.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을 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지쳐서 나 큰 거 안 바래, 큰 출세 안 바라고 그냥 정년 채우면서 작지만은 행복한 착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 소확행을 이야기하고 YOLO, You Only Live Once예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사람답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 일 열심히 하면서 휴식 있는 삶을 취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자. 이게 바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일과 삶의 밸런스. 그런데 보통 보면 일과 분리된 일상생활을 참 하기 힘들어요. 다시 퇴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카톡이 날라와요. 카톡 하면서 이들이 이거 오늘 저녁에 검토해 줄 수 있어? 바쁘면 안 해도 괜찮아. 이거 뭐 업무 지시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라고 보냈어. 이거 어떻게 참고가 돼요? 그래서 휴식이 퇴근 후에 시간들이 오히려 일의 연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 이게요. 직장인들 암만 저렇게 우리가 주 5일이다 정시 퇴근하더라도 조직 문화가 빨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 그림 시원하죠? 커피가 있는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 늘 우리 꿈꾸고 있죠. 저런 생활을. 여러분, 왼쪽은 워크예요. 열심히 일해요. 오른쪽은 생활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또 나만의 시간. 오른쪽에는 여행 가방인데 요새는 여행하기 참 힘들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멋진 여행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제 워크하고 라이프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수평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은 선물이에요. 늘 잊지 말아요. 왜 일하는가? 한 번인 인생 정말 소중한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내 인생, 빛나는 내 인생이에요. 가족, 내 인생, 현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과 삶이 갖는 균형적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직장 갔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 늘 간직해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3주차 과제 출제는 좀 평이하게 내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느낀 소감이나 겪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요령은 똑같아요. 한쪽으로 4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걸 느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걸 적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굉장히 새로울 거예요. 덧붙여서 코로나19가 2개월째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같이 생존하고 같이 사는 공존, 공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 우리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 공존, 공생하고 있잖아요. 자가격리하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서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코로나19 종식을 해서 다 같이 이겨내자. 이런 한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온라인 강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는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 인류에게 공존, 공생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공존, 공생과 관계된 두 가지를 소개드리면 허들링이 있어요. 앉는 거예요.
허들링, 황제 펭귄의 이야기예요. 6분 분량의 유튜버 나중에 시청을 하시기 바라고. 그럼 우분투 정신이에요. 내가 있는 거는 너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요. 그런 정신, 우분투 정신, 이것이 바로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이 아닌 같이 어려움을 이기자, 코로나19가 던져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이제 정말 강해져서 봐야 됩니다. 직업세계 현실이에요. 우리의 직업세계는 어떤지, 고용이 많이 양화가 되어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공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이 직업을 간다하는 것, 여성과 직업,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떤지, 이런 걸 중심으로 제 4강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강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면서 다음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